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제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올 한 해를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검진은 다들 하셨나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직장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아마 주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가게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 비용 때문에 놓치는 분들 아니면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암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유방암의 경우에는요.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40세 이상 여성이신 분들 중에서 아직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유방암 검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새는 30대에서도 유방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가검진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슴은 일생 동안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한 달에 한 번 월경에 있다 보니 가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유방통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가 검진해봤더니 뭔가 좀 혹이 잡히는 경우가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행인 건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물혹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방암과 혼동되는 유방결절 그리고 유방암 치료, 예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외과 김상원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방의 여성의 상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방암을 두려워하시는데 우리나라 이 유방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에 1년에 연간 5,000명 정도가 발병했다고 하면 2010년에는 약 16,000명,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 10만 명당 약 51명,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만 명당 52명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개 약 연간 2,000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2,000명 정도요? 네. 아니 근데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방암 증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유를 아무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는 유방암을 조기 진단하는 빈도가 늘었고요. 물론 조기 진단해서 많이 찾아도 냈지만 실제로 유방암이 증가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이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고지방, 고단백질을 많이 먹는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변화되었는데요. 네. 식습관이 유방암의 발병 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재미있는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암 발병 빈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에 사는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민 3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에 사는 서양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 빈도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식습관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고 지목이 되어지고요. 네. 두 번째는 여성이 일생 동안 받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여성들의 초경 연령이 빨라졌고 배경은 늦춰졌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이 변함에 따라서 임신 출산을 기피하고 수유를 안 하게 되면서 이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호르몬제 사용이라든지 피임약의 사용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40, 50대 여성들, 이제 배경 무렵의 여성들에서 유방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식습관과 호르몬을 지금 짚어주셨는데 그럼 식습관이 흔히 말하는 그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서구 여성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서구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발병 빈도를 가지는데 이것은 식습관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식습관 개선 문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갱년기가 되면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호르몬제 복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방암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호르몬제랑 유방암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예, 여성의 일생 동안 영향을 받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요. 네. 이 호르몬 대체요법도 유방암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는 합니다. 근데 이제 폐경기의 여성에서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호르몬 대체요법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 외에 이 호르몬제 역할은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계 쪽으로 관상동맥 질환도 줄여주는 좋은 효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제를 약 5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 의미 있는 유방암 증가율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유방암의 위험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단기간 1, 2년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네. 유방에 다양한 암이 될 수 있는 양성혹이 있거나 또 그 외에 유방암 유전자를 가졌다든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제 사용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요. 예방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예방을 하지 못한다면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하겠죠.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내 가슴에 문제가 생겼구나. 어떤 자각 증상이 있나요?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각 증상이 있다면 만져지는 혹입니다. 그래서 유방에 네. 혹이 때로는 만져져서 이것이 뭔지 좀 고정되어 있다든지 단단한 느낌이 있다면 네.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외에 피부가 함몰되었다든지 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혈성 분비물이라 해서 붉은 선혈이 나오는 경우 또는 그것이 오래되면 검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 10% 정도는 유방암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만져지는 혹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슴에 특히 어떤 부위에 좀 잘 생기는 위치가 있는 건가요? 잘 생기는 위치는 네. 유방을 4등분 했을 때 네. 위쪽 바깥쪽으로 위쪽 바깥쪽인데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을 겨드랑이 말씀을 쪽에 해주셨군요. 위쪽 바깥쪽에 유선 조직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50% 이상이 네. 위쪽 바깥쪽에 생기고 그 다음에 유두 아래 또 위쪽 안쪽으로 생기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사실상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유두 아래에 생겼을 때만 그렇고요. 네.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예후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검진 할 때 그 겨드랑이 쪽 가슴을 조금 더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자가검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유방의 유방은 자가검진을 통해서 네.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가검진 시기는 생리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 생리 끝나고 7일 전후가 적합하고요. 생리가 없이 배경이 되신 분들은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모양을 봐야 되겠죠. 옷을 네. 벗고 네. 거울 앞에 서서 양쪽 유방이 크기가 같은지 한쪽이 크지 않은지 어딘가 튀어나온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져봅니다. 이것은 대개 침대에 누워서 하는 편이 더 좋은데요. 진찰을 하려는 쪽의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두세 번째, 네 번째 손으로 끝을 가지고 자가검진을 합니다. 여기에 비눗물이나 때로는 윤활제 같은 것을 묻혀서 유두에서 원을 그리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꼼꼼히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가검진을 할 때에는 네. 사실 여성들이 가슴을 만져보면 네. 누구든지 좀 우둘투둘하고 이것이 혹 같은지 아닌 듯
혹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가슴의 모양과 촉감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손가락 전체라든지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손가락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장 이 손가락 끝이 민감하고 네. 혹을 잘 만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인이 손가락 끝으로 혹을 만져서 만져지는 크기는 2cm 부근 정도가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단순 멍울일 수도 있고 또 유방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일반인들이 혹시 구분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암이 분명한 혹은 만져보면 왠지 딱딱하고 네. 주변 조직과 붙어 있는 느낌,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암이 아닌 양성혹들은 표면이 매끈하면서 말랑거리고요. 이렇게 주변으로 움직여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슬처럼 잘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이 아닌 양성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됐든 뭐 무록이 됐든 아니면 그게 뭐 암이든 뭐가 만져진다면은 정확한 건강 검진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경련제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기는 어느 정도가 그리고 또 어떤 나이대부터 검진을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유방암 검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40세부터 69세까지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을 하라고 권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30대에도 많거든요. 30대도 결코 안전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상부터는 매월 자가검진을 하도록 권고하고요. 네. 35세 이상부터는 임상진찰, 40세 이상부터는 1, 2년마다 유방진찰과 유방촬영술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족력이 있거나 또 자기 가슴에 양성혹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해마다 검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40세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제로 지금 유방암 무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가게 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유방 촬영술은 그렇죠. 아프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유방 촬영술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보면 굉장히 아프시고 네. 또 특히 평소에 유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십니다. 또 이 유방 촬영을 해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이 치밀 유방 소견이 많아서 네. 유방 초음파 검사를 네. 해야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야지 이제 작은 혹까지 세세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까맣게 이제 구별이 되는 저런 부위가 이제 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약간 굴곡이 있는 아직까지는 암이 아닐 것 같은 양성혹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들인가요? 네, 좌측에 이제 선이 매끈하면서 비교적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전형적인 암이 아닌 양성혹, 조직 검사를 해보면 섬유 선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측을 보면 이 혹이 경계가 일정하지 않으면서 주변으로 삐져나가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 유방암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섬유 선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이 자라지 않는다면 네. 1cm 이하에서 머무르고 모양이 일정하면서 계속 유지만 된다면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섬유 선정도 자라는 경우에 정식성이 있는 혹일 수가 있습니다. 암이 아닌 양성혹이라도 일부 혹은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성이 심한 경우에 모양이 비정상적인 정식증을 비정형 유관 정식증이라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유방암의 발병 빈도가 무려 4배에서 8배까지 치솟습니다. 이때에는 정확한 조직 검사와 또 더불어 그 병변을 완전 제거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거군요. 근데 앞서 이 유방 촬영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치밀 유방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치밀 유방 소견이 받은 분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치밀 유방이 어떤 건가요? 네,
네, 2년에 한 번 받는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면 네. 보고서에 당신은 치밀 유방이거나 불균질 유방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십시오라는 레포트가 나옵니다. 네. 치밀 유방이란 것은 여성들의 유방이 크게 이제 젖을 분비하는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이 유방의 알맹이인 것이죠. 네. 이것과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유선 조직의 분포가 훨씬 많은 것, 즉 한 50% 이상 되는 것을 치밀 유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네. 촘촘하다는 의미의 그 치밀하다의 그렇습니다. 치밀 유방인 거군요. 그림에서 보면 네. 1단계 이 정도면 지방이 많은 지방형 유방이라 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유선 조직이 많은 것이 2단계. 네. 3단계를 보면 50% 이상이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면 유선 조직도 하얗게 보이고요. 또 만약에 나타날 수 있는 혹도 희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의 검사로서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치밀 유방은 네.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치밀 유방을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국내에서 특히 치밀 유방, 아시아 여성들에서는 치밀 유방이 많은데요. 네. 30대, 40대 여성의 거의 80%가 치밀 유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80%면 거의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방 촬영술의 그런 정확도,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다른 유방 촬영에서 보일 수 있는 석회 소견이 배제된 상황이라면 이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이제 유방 검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술보다는 초음파 검진이 더 낫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치밀 유방이신 분들은 모유 수유를 하면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모유 수유를 했다는 것이 어떤 유방암의 감소를 할 수 있는 또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치밀 유방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를 조금 줄여보는 그런 네, 방법인 네, 거군요. 그래서 이 치밀 유방 자체는 여성 개개인의 그런 체질적인 특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치밀 유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치밀 유방인 경우 이제 그 유방 조직 자체가 촘촘하다 뿐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보면 물혹이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혹은 유방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없는지 일단 혹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덜컥 겁부터 나실 것 같거든요. 예. 40대 여성에서 호르몬이 작용이 왕성하신 분들의 초음파를 찍어보면 상당수에서 단순 물혹들이 있습니다. 이 물혹은 단순히 물혹만 있는 경우에 그것이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크기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다만 이 물혹에 벽이 두꺼워졌다든지 네. 또 내부에 격벽이 생겨서 방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또 물혹 내부에 혹이 달린 경우에는 일부 암의 위험성이 있는 혹으로 판단되고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물혹이 아니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단순 물혹이 아닌 유방의 양성 혹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섬유선종, 그다음에 유두종, 또 그 외에 다양한 섬유 낭종성 변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양성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양성혹들이 무조건 하고 그대로 있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양성혹과 더불어 정식성 변화가 동반되는 혹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식성 변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암의 위험률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7, 80%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과 제거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도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것이 상대 위험도라 네.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인 것이라 그게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20%.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도 진단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양성혹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양성혹의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양성혹들이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해야 되는 양성혹들은 이제
과거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절개를 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였지만은 네. 만모톰 시술이라고 해서 네. 양성혹을 흉터가 남지 않도록 바늘 구멍으로 제거하는 시술이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바늘 끝에 홈이 달린 이런 지금 직접 화면을 보시면서 시술을 하시는 건가 만모톰 보네요. 시술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초음파에서 보면 까맣게 암이 아닌 양성혹처럼 보이는 혹이 있고요. 네. 바늘 끝에 홈이 있어서 저 홈을 통해서 바늘이 회전하면서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병변 자체를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을 대체하는 시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방법을 다룬 사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렇게 작은 구멍으로 시술을 하시는 건가 봐요. 예. 가슴에 작은 구멍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혹만 채취해내서 완전 제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만모통으로 시술이 가능하다면 참 좋겠지만 이걸로도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만모톰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대개 이제 사이즈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이제 병변이 넓게 퍼져 있다면 이것이 만모톰 수술로서 깨끗하게 제거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물론 이게 숙달된 정도에 따라서 이 사이즈는 뭐 다양할 수 있는데 대개 4, 5cm까지를 만모톰으로 제거할 수 있는 크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이 가슴이라는 부위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면뿐만 아니라 이 속도 다 상태가 다르다는 거 아셨을 것 같아요. 치밀 유방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무록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타깝게는 또 유방암으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슴 속 상태가 다 다르니까요. 항상 검진을 빼놓지 않고 꼭 받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방외과 김상원 전문의와 함께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하면 내가 이제 진짜 가슴을 잃겠구나 이런 상실감이 딱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진짜 유방암에 걸리면 가슴을 절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유방암으로 이 가슴을 전절제하는 수술은 189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약 100년간 이어져 온 수술입니다. 네. 이 수술은 그렇지만 1980년 이후에 유방 부분 절제라 해서 유방에 있는 혹을 포함해서 그 둘레로 1cm 정도의 정상 조직을 포함해서 제거하는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요. 부분 절제 수술과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유방 보존 수술이라 합니다. 이 유방 보존 수술은 유방을 전절제한 수술과 생존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현재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분 절제술이라고 해도 혹시 흉터가 남아서 남들이 내가 유방암 치료를 받은 걸 알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또 걱정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 유방암 수술의 방법이 전절제해서 흉터를 크게 남기는 수술에서 부분 절제로 변화가 한번 되었고요. 네. 이 수술마저도 보다 더 미용적이고 또 미적 요소를 결합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면 네. 일반적인 유방 부분 절제 수술은 혹이 있는 둘레로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네. 필연적으로 이 부위의 흉터와 또 유방의 함몰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네. 만약에 유두 위에 이렇게 혹이 있다면 네. 박쥐날개 모양의 이런 특수한 절개선을 가해서 네. 혹을 제거하고 네. 유두 주변으로만 흉터가 남도록 할 수가 있고요. 또 유방 축소 수술을 응용해서 이렇게 네. 유륜부 주변으로 절개선을 가해서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유륜부 주변에만 둥글게 흉터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테니스 라켓 모양의 절개선을 가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보다 부분 절제 수술이지만 네. 미적인 요소가 결합된 이런 수술을 종양 성형외과적인 수술이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여성들의 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지고 오신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네, 유륜부 주위에만 거의 흉터가 남고 약 2, 3cm 정도 보이게 되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 유륜부 주위 흉터는 거의 없어져서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부분 절제 수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제 시선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체를 다 절제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예, 부분 절제 수술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려면 혹이 충분히 작아야 됩니다. 그 혹 크기는 약 3cm 이하로 작으면 되고요. 네. 또 유방이 크신 분들은 4cm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혹이 작지만은 유방에 2군데 이상 암이 있다면 이 부분 절제 수술이 곤란합니다. 또 주변 조직으로 침륜이 심하다든지 미세석회가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것이 암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부분 절제 수술이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방을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약 30-40% 환자들이 유방을 현재도 전절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오늘 유방암 수술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 아주 어렵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모시고 보다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보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얼마 전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올해 3월 달에 받았습니다. 아, 올해 3월에 진단을 받으시고? 예, 바로 수술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가셨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요. 감기 증상도 좀 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많이 시달렸으며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증상으로 봤을 때는 유방암을 전혀 의심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실은 제가 너무 제 자신한테 관심을 많이 안 가져가지고요. 이제 검진 같은 걸 많이 못했어요. 네.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처음에 유방외과를 가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어디를 가셨나요? 처음에는 그 유방외과를 안 가고 다른 것을 많이 기웃거렸는데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소견이 있으면 유방외과를 한번 가보러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이제 빨리 발견을 하셔서 올해 네. 3월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수술하고요. 항암 치료를 다 마치는 지금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가볍고요. 네. 긴 꿈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전혀 지금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유방암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혹시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잘 극복하신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 몸에서 오는 그 소리를 좀 듣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의 믿음과 신뢰가 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 자세. 네. 그리고 이제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하고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좋은 생각, 늘 웃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치료에 임하는 자기하고의 어떤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함께 갈 수 네.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예. 걸 잘 실천하고 계시다는 게 얼굴 표정에서 너무 잘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셔가지고요. 예.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보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이셨나요? 유방을 전절제하고 적시 재건 수술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시 재건을 등에 있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자가 조직을 이식을 해서 네. 하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적시 재건 수술과 유방 전절제 수술을 같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지금 재건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건술을 언제 받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바로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하는 게 좋은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유방암 초기 환자분들, 즉 영기 1기, 2기 정도 조기 유방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이 낮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는 유방암을 수술하면서 동시에 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수술을 하면 유방 알맹이만 제거하고 피부 유두까지 때로는 보존할 수 있는 피부 유두 보존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로서 복원이 가능하고 마취해서 깨어난 뒤에도 상실감 없이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건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가슴의 형태랑 거의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적시 재건의 경우에는 가능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슴 전체를 수술하게 되면 일단 피부 조직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재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적시 재건이든지 그걸 이제 나중에 수술하는 것을 지연 재건이라 하는데요. 네. 방법은 크게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것과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네.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은 지연 재건일 경우에 이 보형물을 가슴 근육 밑에 넣어서 이렇게 불리기 전에 피부 확장기라는 것을 수개월 동안 해야 됩니다. 네. 피부 확장기를 해서 부족한 피부를 확장을 한 다음에 네. 이런 보형물을 삽입할 수 있고요. 네. 이 보형물 수술은 아주 심플하고 또 다른 부위에 신체의 다른 부위에 절개선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면은 있지만 유방 하수가 심하신 분들은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약 5% 정도 보형물 관련된 합병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가 조직, 특히 복부 근육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거나 네. 또는 등에 있는 광배근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군요. 그래서 한국 여성의 가슴의 경우에 그다지 크지가 않은 중간 이하 크기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등에 있는 등 근육을 채취해서 지방 근육들을 앞으로 옮겨서 가슴을 만들면 훨씬 모양도 자연스러우면서 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지가 않고 합병증률도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건 수술에 있어서의 흉터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네. 이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흉터가 적시 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또 지연 재건의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원래 가해졌던 가슴 흉터가 남기 때문에 그 네. 흉터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 조직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배 아래쪽이거나 등 뒤에 약 10cm 이상의 흉터가 남습니다. 가슴 자체에는 큰 흉터는 없지만 그 재건한 그 부위 예, 자가 조직을 가져오기 위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절개선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위에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건 수술을 하신 분들 경우에 약 2주에서 길면 3주 정도의 상처 치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대부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은 아무래도 이 미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재건술이나 아니면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이 유방암이라는 게 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항암 치료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유방암으로 이제 1기 이상부터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암이 다른 부위에 없더라도 수술 이후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미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네. 이 항암 치료의 효과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겨드랑이 림프절이나 다른 부위에 전혀 전이가 없는 일기암이라 할지라도 그 이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기간은 대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사로 항암 치료를 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 써서는 다약제 요법을 해서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방청객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평소 유방암 검진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그 국가 무료 검진 다들 시행 받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참 다행인데 자가검진도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렇죠. 자가검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질문 주시죠. 네. 브래지어를 하면은 가슴이 눌려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유방암이 잘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되도록 풀고 있는데 유방암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요. 이거 진짜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브래지어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거든요. 저도 브래지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답답한지 브래지어가 암을 유발한다는 일종의 괴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브래지어를 하면 와이어에 의해서 가슴이 눌려서 림프 순환을 방해하고 그 속에 독소들이 모여서 암을 유발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가 브래지어를 한 군과 안 한 군을 나누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연구를 디자인하기는 어렵고 브래지어를 하는 습관들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언제부터 했느냐, 와이어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 브래지어 사용 습관이 암을 유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이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좀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네, 아는 동생이 출산을 한 지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유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 유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진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네.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두 분비물이 혈성 분비물일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출산을 하고 수유가 끝났는데도 수년 동안 네. 유두에서 조금씩 유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때로는 내하수체 병변이라든지 내하수체 종양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그런 호르몬적인 원인이 배제만 된다면 특별히 걱정 안 하시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따로 다른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너무 장기간 나온다든지 많이 양이 많다든지 한 경우에는 유접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유방암 진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암은 수술, 항암 치료로 다 나았지만은 앞으로 생존하는 동안 어떤 습관을 갖는가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유방암이 생긴 원인이 첫 번째 식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식생활 습관에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기름에 튀긴 음식, 또 고기, 육류 등을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균형된 식사가 중요하겠고요. 단백질 섭취원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생선이나 콩류, 그리고 고기에서는 닭가슴살, 그런 것들이 좋겠고요. 네. 야채, 과일, 또 버섯류, 해조류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재발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걷기, 달리기, 또 자전거 타기 등등 뭐 에어로빅 같은 이런 운동, 운동을 해서 골격근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서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강도는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번 이상
한 번 할 때 1시간가량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방암 환자의 생활수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예방수칙에도 사용하면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육류 피하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한 주 3회 정도, 아니 여기 지금 주 4회라고 적혀 있네요. 주 4회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이 의심되거나 지금 유방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이분들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미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 받으신 분들은 이 암이 내게서 완치가 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과 긍정의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암은 진단되지 않았지만은 여성으로서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 진단에서 작은 혹이 발견되면 작은 수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약한 항암을 해서 그다지 부작용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서 암이 걸리더라도 완치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유방암에 대해 유방외과 김상원 전문의께서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방은 여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유방암이 걸렸다 하면 일단은 내가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했나, 이 아름다움을 잃진 않았을까라는 이 상실감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검진, 그리고 4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방암 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꼭 그 검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유방암이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잘 극복하실 수 있게 가족들의 사랑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꼭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